운영 자금이 1조 원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창정 씨는 30억을 투자했을 뿐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소주 한 잔이라는 명곡으로 사랑받았던 그는 자신의 노래의 대부분을 팔아서 후배들이 설 무대와 꿈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며 연예인 매니지먼트의 길을 걷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결국 돈이었나 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이 터져도 처벌을 피해가는 유명 인사의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법의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 너무나 손쉽게 감아버린 그들의 양심. 소주 한 잔을 부르며 후배들의 꿈을 위해 살겠다는 그의 말. 오늘 어째서인지 그의 노래를 듣게 되면 이제는 우리 어떤 사랑의 서민들을 위했던 그의 노래가 더 이상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한 가수를 잃은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보는 뉴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항상 도와주시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오늘은 좀 참여를 못하게 되셔서요. 그래서 오늘 커피님하고 저하고 하게 됐습니다. 커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피님도 이거 주가 조작 사건 들으셨죠? 신문 기사는 봤는데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진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읽지는 않으셨군요. 네. 임찬정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1조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규모가 됐을 때 이제 이 주가 조작단이 회식을 했나 봐요. 근데 그 회식 장소에 임창정 씨가 가서 소주 한 잔도 부르고 분위기를 이렇게 띄웠다라는 뉴스를 오늘 제가 접했는데 아, 마음이 좀 참담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연예인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을 너무 이슈몰이가 되니까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본질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을 그 초점이 그렇게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커피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무언가를 큰 걸 덮기 위해서 이런 걸 터트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이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몰랐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일말의 1%의 느낌도 과연 없었을까 하는 좀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비슷한 상황이지만 조금 다른 상황에 그분의 장모님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생각이 나고, 진실은 저 너무 어딘가에 있겠지만 글쎄요. 책임을 한 사람에게 몰빵을 할 수는 없겠지만 몰아서 그렇게 여론몰이도 하고 누군가 특정한 사람에게 다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겠지만 조금 속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다들. 음. 그 운영 자금이 1조 원이래요. 1조 원. 그 피해자는 어마무시할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을 그 모든 건데. 개미들의 또 코로나 이후에 조금 희망을 보고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표를 받던 그분들의 돈이 모여서 그렇게 또 된 거겠네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개미로서. 네, 어떤 세력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주가를 조작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올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다가 그쵸? 결국에 이제 그 세력이 쫙 빠지니까 지금 주가를 계속 해당 주가들은 이제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복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또 돈을 준다거나 이런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왜냐하면 투자는 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범죄로 연루됐을 때 그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장치는 사실 너무 이상에 가깝고 그러면 심판이라도 법이라는 것도 제대로 좀 판결이 돼서 그들이 제대로 이제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조차도 안 받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니까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법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고 사회에 어떤 불신이 만연해지는 거고 '야 이럴 거면 양심을 내가 왜 지키냐? 양심 지켜서 누가 알아주냐? 나도 양심 팔래.' 이런 사회의 어떤 기저가 깔려 버리면 결국 그 사회는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요번 사건은 꼭
모든 관련자들이 처벌은 정말 피해가지 않고 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오프닝에 그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좀 해 봤고요. 저 임창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임창정 씨를 참 좋아하는데 예 제가 막 그 전화할 때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여보세요. 거기 잘 지내니?"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예.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했는데 잘 안 부르시는 줄 통화가 안 알았습니다. 됐을 때 "여보세요?" 예. 막 대답 없으면 "그래 "거기 잘 나야." 지내니?" 막 예 이렇게 드립도 치고 제가 그만큼 임창정 씨를 참 좋아했는데 임창정 씨가 이런 선택을 한 걸 보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사랑했던 가수 한 명을 잃게 된 것 같고 그의 어떤 노래의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이 소주 한 잔 이게 제목이 아주 맛깔난단 말이에요. 이 삶의 애환이라는 것이 소주 한 잔에 달래질 때가 있거든요, 서민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가수였는데 참 소중한 아티스트 한 명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씁쓸하게 들고요. 첫 번째 기사 우리 봄님이 가져오신 기사인데요. 봄님 오늘 애석하게도 참여는 안 되셔서 커피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죠. 제가 화면을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의 4월 24 일자 이천열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백종원 삽교 곱창에도 도움 손길 뻗었다. 찐 고향 사랑?" 이라는 기사였고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은 오는 6월 문을 열 예정인 삽교읍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에 입점하는 곱창 가게 입점자를 상대로 백 대표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말 이 거리에서 곱창 가게를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해 6명을 선발했다. 이들에게 백 대표가 곱창 요리 비법은 물론 점포 운영 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군은 침체된 이곳을 곱창 특화 거리로 활성화하기 위해 삽교시장 내 일반 식당 등을 매입한 뒤 허물고 곱창 가게 6개를 새로 건립하고 있다. 한때 곱창집으로 유명했던 이곳에는 현재 곱창집 두세 곳만 남았다. 60년 전통의 원조 곱창집인 신창집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새 곱창 가게를 짓느라 시장통이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백 대표는 지난 21일 삽교시장 상인들과 곱창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삽교 곱창 특화거리 개장에 앞서 입점자의 의견을 듣고 상가 인테리어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 대표는 간담회에서 곱창 점포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 점주들의 협조와 노력이 수반되면 삽교 곱창의 맛을 전국에 한 입점자는 삽교시장도 예산시장처럼 활기를 되찾아 사람이 몰리는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삽교시장은 예산시장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다. 백 대표는 지난 1월 예산시장의 바비큐, 국수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직접 열어 침체된 옛 전통시장을 단숨에 전국적인 명소로 바꿔놓았다. 예산군 관계자는 미어 터지는 예산시장 방문객을 삽교 곱창거리로 분산시켜 명성이 높았던 전통시장을 되살리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다른 먹거리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기사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네. 잘 읽어 주셨습니다. 백종원 씨의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지역 경제 어떤 사회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참 열심히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 원래 본인이 가져오신 기사인데요. 의견까지 코멘트를 해 주셔서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올해 1월 1 일부터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1월 거제시에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탁했다. 독서 문화 확산과 지역 내 브랜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산 책방도 열었다. 책방 운영은 재단 법인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회가 맡았다. 지자체와 고향 출신 사업가가 합심하여 살리기 중인 예산시장의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상인들의 비협조로 논란거리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지만 예산을 알리는 반짝 흥행에 성공했고 이제 삽교 곱창으로 가지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기여하고
자기 이익도 챙기는 영리한 고향 사랑을 응원한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는 그 백종원 씨가 그 국밥거리 예 그거 아시나요? 국밥거리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그 간판 그러니까 입간판을 세워 놓고 사람들이 또 백종원 하니까 또 먹어 보려고 또 이 명소가 됐죠, 그 국밥 거리가. 네. 근데 상인분들이 못 살겠다고 백종원 씨 그 간판 떼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그걸 봤어요. 저도 근데 알고 봤어요. 보니까 그 예. 장사하시던 그분들이 그 제품의 어떤 퀄리티를 위해서 백종원 씨가 직접 직원들을 파견해서 제품 관리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신 돈 자기 사비 써 가지고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죠. 사람들 너무 많이 몰리고 하니까 그 감당도 안 되고 품질도 안 되니까 막 국밥에 물 타라서 물 부어 가지고 팔고. 그래서 백종원 씨한테 간판 떼 달라고. 떼 줬더니 이제 사람이 안 와 가지고 다시 맞아요. 마음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고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영상에서 이제 저도 봤는데 그 음 상인분이 "못 살겠다."고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네네. 못 살겠다고. 예 못 쓰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수건이 시장에서 이제 편하게 본인 이제 마음대로 이제 장사를 하셨다가 진행하셨다고 봐야 되나요? 장사를 하셨다가 훈련이 되지 네.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지원자가 그러니까 사비로 더군다나 이렇게 뭔가를 해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그렇게 하고 나서 원하는 대로 "그럼 원하는 대로 해라." 그 장면도 봤어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냥 다 괜찮다고 그냥 손해 보면은 손해 보는 거라고 막 이제 막 말투도 좀 비슷했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서 좀 장면이 좀 속상했어요. 네네. 어 뭐 이해는 가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낯섦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에게 어려웠을 테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못 살겠다."는 표현까지 이렇게 쓰실 정도였나 보다.'라고서 이해는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간판을 떼고 피켓 같은 거 그런 네네. 광고가 없어진 다음에 이렇게 바로 바꿨다는 거는 좀 유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살려 보겠다고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제품의 어떤 퀄리티라든 게 위생이라는 게 사실상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관리 체계로 인해서 음식을 내놓지 않았던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장사인 거죠. 국밥에 물을 말아서 판단하는 게 저는 이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장사를 해 오셨던 분이 어떤 백종원 씨에게 체계 안에서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품질 보증이 된다. 맛이라는 것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교육들을 받기 싫다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은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음. 싶다.'라는 어떤 좀 맞아요. 그런 예. 심보? 예. 고런 정확한 것 같아요. 심보 때문에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상처를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은 진심을 다해서 보니까 몇 억씩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리하려고. 직원들도 계속 그렇겠죠. 파견해 예. 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통제 안에서 좋은 퀄리티를 내놓는 거 다 필요 없고 원래 내 방식대로 장사를 하고 싶다. 백종원 씨 마음에서는 그래도 자신의 얼굴을 걸고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품질에 대한 퀄리티 그러니까 백종원이면 '야 먹을 만하지.'라는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건 못 하겠다.' 그래서 간판을 뗐더니 사람은 안 와. 그러니까 다시 마음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이게 '참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시장 논리에 있어서 '도태될 것은 도태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 냉정하잖아요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 상권에서 일어나는 뭐 이렇게 작은 슈퍼마켓이나 뭐 그 길거리에서 파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런 시장? 고런 5 일장이나 뭐 이런 장들. 전통의 어떤 문화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대형 그 마트들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시장성을 잃어가는데 단순히 그것을 '도태될 거는 도태돼야지.'라고 말한다라는 게 좀 어떤 면에서는 되게 폭력성이 좀 짙잖아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건데. 다만 그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지 못할 뿐이니까. 그래서 백종원 같은 분이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지역 경제에 대한 발전을 꾀하는 건데
그것들 그러니까 그 백종원 씨의 그 제품을 품질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체계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장사만 잘 되길 바란다라는 이 마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경쟁에서 도태될 것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좀 그런 폭력적인 어떤 그 말이 '차라리 맞구나. 시장의 논리로 가는 게 맞구나.'라는 또 생각이 한편 들거든요. 커피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그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싫었을까?'라고서 지금 생각해 보건대 문득 본인들의 비용이나 노력이 덜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금전적인 투자와 본인들의 어떠한 가치들이 그 안에 같이 녹여서서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갔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쉽게 말하고 쉽게 결론 짓고 "가라."라는 식의 말이 이제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아예 못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지역은 지역이니까는 투자를 돕고 백종원 자신도 좋은 의도를 갖고 그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일들을 하시잖아요. 물론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상인들의 어떠한 가치와 노력들이 더 들어갔다면은 그런 결정을, 그런 말을 쉽게 내뱉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 깔끔하다는 인상을 되게 받아요. 그 배치나 그 장을 볼 때 그 쭉 한 바퀴 돌 때 그 되게 어떤 '사람을 연구를 되게 많이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 배치나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익숙해지잖아요. 이곳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고 장을 보게 되다 보면. 근데 이제 길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비위생적인 것들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산물인데 생선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막 파리 날아다니고 막 모기가 피우고 있고 그죠. 아직도 여전히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소비자들이 이곳을 찾지 않는지. 그리고 요즘 그 덤 문화도 사실상 옛날엔 덤 문화가 좀 있었잖아요. 뭐 사면 이렇게 좀 한 주먹 더 주고 막 이렇게 덤 문화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또 그 상인들이 되게 이렇게 불친절해져요. 그렇잖아요. "덤 좀만 더 주세요." 맞아요. 이러면은 막 인상 찌그리잖아요. 예 요즘 그렇잖아요. 나도 먹고 사는 예 밥 음. 힘들어 죽겠는데 덤 달라고 그런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이라는 것도 그 대형마트에 의해서 이 경쟁이 도태되는 데에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그 깔끔한 마트를 벗어나서 이곳에 와서 장 보면 뭔가 얻어가는 이득이 있다. 뭐 가격적인 면이나 그쵸? 뭐 그 더 준다라거나 뭐 이런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 있어야만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인데 백종원 씨는 사실상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 주는 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것에서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파는 사람의 기본적인 저는 이게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도 좀 보거든요. 위생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음. '야 내 자식한테도 먹일 수 없는 걸 팔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원칙이 서는 사람이 그 비위생적으로 장사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예전에 그 백종원 씨가 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골목 식당을 봤는데 '야 이런 사람이 장사를 한다고?' 그런 음. 사람 빌런이죠, 빌런. 예 빌런이라고 했는데 와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막 거미줄이 쳤는데 음식을 팔고 있고 예 수저 얼마나 소독하냐고 물어보니까 소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뜨거운 물로 음. 소독하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보면서 '야 저렇게 장사를 한다고? 차라리 저런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빌런이 그 백종원 씨의 어떤 그 경영 마인드를 너무나도 잘 흡수해서 성공한 몇몇 좋은 케이스들도 사실 있지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도 사실 좀 많이 좀 '구시대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음. 하게 되는 예. 요 사진 보니까 이 기사 본인이 가져오신 기사 이 삽교 곱창 여기도 이제 도움 손길 뻗었으니까 이제 곱창거리로 되게 유명하겠죠. 사진 보니까 곱창이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예 저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 아까 저녁 먹었는데 여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더본 코리아의 직원들이 가서 그 품질 관리라든가 체계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퀄리티를 일정하게 나오게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상인분들은 부디 '아 이런 노력이 내가 없었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어
장사가 잘 되셔 가지고 그 지역 문화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커피님은 그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산 시장의 그 분위기나 그 일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제 미디어나 뉴스나 신문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예산 시장의 경우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장사를 하시는 그 여섯 매장이 생겼는데 그 안에서도 유난히 잘 되는 데가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제 어떠한 결정들을 하실지. 이게 지역들마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특화된 음식 거리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장난 아닌 또 경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어우러서 이거를 단순히 우리 집, 내 집, 네 집, 너네 집 막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좀 요새는 진짜 맛집은 전국으로 다니시잖아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곱창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이 곱창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 네 좋아하지 TMI 네 않지만 좋고요. 예 네. 그래도 잘 곱창 되셨으면 맛있는데 왜요? 좋겠네요. 네. 아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맛있는데. 예. 예. 곱창의 맛을 모르는 당신 아쉬워. 네. 저런.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기사 우리 커피님이 가져온 기사죠? KBS 뉴스에 "작품 사진 선 제출해야 국회의원 회관 전시회 가능. 검토 자문위도 구성." 이란 제목의 그 지난 1 월에 있었던 내용과 더불어 네네. 어 일단 기사가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오늘자 KBS 기사고요. 이게 참조 기사가 지난 1월 10 일자 기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같이 읽어 드려야 되겠죠? 길지는 않으니까 일단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읽어 오늘 기사 주십시오. 먼저 예. KBS 뉴스의 이화진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작품 사진 선 제출해야 국회의원 회관 전시회 가능. 검토 자문위도 구성." 앞으로 국회의원 회관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시 작품 사진을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최근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전시회를 위한 로비 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했다고 오늘 27일 밝혔습니다. 이 조항에는 전시회 개최를 위해 로비 사용 신청을 할 때 국회 시설물 예약 시스템에서 전시할 작품의 사진을 2달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행사명과 행사 목적, 주최, 주관 등의 간단한 정보만 기재하면 자유롭게 로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아울러 전시회 허가를 위해 미술 및 법률 전문가 위주의 별도 자문위원회 9명도 구성했습니다. 신설 규정상 국회 사무총장은 전시회 허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문위를 구성해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규 신설은 지난 1월 국회의원 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다가 개막을 앞두고 철거된 2023 굿바이전 인서울 전시회 논란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3 굿바이전 인서울은 당시 무소속 민영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했는데 전시 작품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비판하는 정치 풍자 작품들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전시를 앞두고 민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에 따라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를 판단되는 경우 로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어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막을 앞두고 전시 예정 작품들을 철거했습니다. 이게 오늘 기사였고요. 네 요약을 해 보자면 원래 자유롭게 이제 작품을 이제 전시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 현재 정당에 있는 대통령과 예 이런 것들을 좀 풍자하니까 아 "하지 말아라."
이 "내 너희들을 검열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그날, 그날 기사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 주십시오. 한겨레 신문에 기습 철거된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전시작들 기습 공개. 9 일부터 닷새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전시회를 국회 사무처가 기습 철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처 쪽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국회 내규를 들었지만 규정이 모호한 데다 기준 없이 모든 작품을 철거한 상황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영배, 최강욱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 국회조차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규탄했다. 이 전시에 참여한 조어진 작가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 작품 전시를 마친 뒤 촬영한 전시작들의 사진을 모아본다. 라고 했고 이제 작품들이 쭉 사진으로 찍었던 조아진 작가의 사진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1월 10일 한겨레 신문에 따른 국회의원 회관에 열릴 예정이던 2023년 국바이전 인 서울에 관한 전시가 이제 철거가 됐고요. 강제 철거가 된 거죠. 9 일부터 해야 되는데 8일 날 밤에 그냥 다 내려졌더라고요 강제로. 뭐 사이에 미리 그러니까 자진 철거를 하라고 요청이 들어간 내용은 이제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의 전시회를 위한 로비 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조아진 작가의 남겨진 사진을 통해 본 내용은 윤 대통령 부부의 풍자된 작품과 전직 대통령들과 당시 사건들을 해악 넘치는 표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어디까지나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외설인지 혹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인지 시대에 따라 조금씩 그 주제가 바뀌며 대중은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조항들이 무엇이라고 화제될지 궁금하다. 작품 속의 내용이 사람에 따라 과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짓은 아니지 않는가. 현 시대의 부분들을 그리고 그것이 전 현직 대통령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작가와 대중의 그것을 막을 권리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들은 없다. 조금만 정치 뉴스들을 살피다 보면 어느샌가 쉽게 독재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념이 오가는 정치판의 장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하는 표현의 자유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무겁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정리하여 적어 봤는데요. 이게 이제 한 사람의 그 조아진이라는 작가의 그 개인 유튜버까지 이제 좀 찾아봤어요. 좀 타고 여러 가지 좀 조사를 나름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저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뉴스는 진짜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찾아서 보고 싶어 가지고 그 조아진 작가의 개인 유튜브 채널까지 가서 이제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1월 10 일인가 1월 9 일인가 철거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심경을 잠깐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사진과 함께. 이제 여러 사람들의 작품을 거기에 올려 놨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부부가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딱 봤을 때 어떠한 어 성격상 그러니까 이런 뭐 작품의 일러스트화나 혹은 뭐 콜라주 같은 이런 작품들의 그 안에 그 현 대통령의 부부의 뭐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있거든요. 전에 있던 대통령들 뭐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어요. 하나하나 좀 꼼꼼히 저는 살펴봤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재밌게 보면서 좀 많이 웃었습니다. '어머 되게 잘했다.'라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가 풍자고 어디까지가 비방이라는 거는 전에
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그때 총선 때도 문제가 되게 컸었고 그전에도 그랬었고 이게 뭔가 이렇게 마치 삐라 뿌리듯이 그런 왜 뿌리고 나서 뭐 잡내 못 잡내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지나간 것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지. 어쨌든 근데 그 이 댓글에 봄 봐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마 이렇게 좀 '과하다. 직접적이다.'라고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건들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이제 그 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랬잖아요. 색출한다는 말을 쓰죠 보통.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시작이었죠. 더군다나 문화적으로 어떤 표현들을 막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제일 위험하게 그쵸. 생각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심지어 저도 지금 옆에 띄어 놨는데 헤어질 네. 결심 포스터를 해먹을 결심 이렇게 해 가지고 윤 대통령과 예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저는 보이나요? 오히려 예. 한동훈 검사가 보여줬던 예예예. 모습이 그쵸. 그것도 예 아주 있죠.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한동훈 아주 검사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동훈 검사의 어떤 화법을 되게 조롱하는 듯한 웹툰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자기는 그걸 보고 웃었다라고 하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나 어떤 권력자라고 한다고 하면 자신을 향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해먹을 결심. 저는 너무 위트 있게 봤어요. 근데 제가 그죠. 만약에 권력자라고 한다고 해도 이런 식의 풍자와 해악을 검열한다? 글쎄요. 그건 이거 민주주의의 어떤 퇴보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행보는.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개그 프로가 되게 보기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유머 1 번지라는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있었던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정치에 대한 풍자와 해악이 좀 있었어요. 많은 사랑을 또 받기도 했었고요. 근데 점점 나라가 회장님 가면 회장님이었나? 네 뭐 그런 것도 예예. 그런 있었고요. 것도 있었고 예. 네. 그러니까 정치를 좀 이렇게 되게 풍자하는 그런 개그들이 있었어요. 되게 철학적이고 위트가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역행하고 있는 건지 이런 풍자 해악을 불편하다고 노골적으로 정치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건 진짜 '민주주의의 퇴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자유를 뺏는다라는 게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음. 그리고 그 수위가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떤 그 사생활을 파헤치는 듯한 어떤 비판이면 저도 그거는 좀 '이건 해악이 아니다. 이건 풍자가 그쵸. 아니다.'라는 예. 어떤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해먹을 결심 저 정도면 웃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너무 제 위트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건. 근데 그러나 저는 이 말할 자유를 뺏는 거는 진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는 그런 비판을 받아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정당한 어떤 비판들을 하지 못하면 사회는 고착하게 되기 마련이고 퇴행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옳아 보이는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도 누군가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야 자체를 무시한다라는 거? 그건 되게 공산주의적 어떤 마인드죠. 네 그렇기 그러니깐요. 때문에 예. 저는 이 전시를 그냥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사실도 너무 놀랐지만 이제는 심사위원이 검열을 하겠다. 이거를 지금 2023 년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일어날 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참담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기 전시되었던 곳이 국회의원 회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2층 로비 전경이었거든요. 로비에서 한 거였거든요. 일반 뭐 전시회장을 빌려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진짜 위트 있게 본인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고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기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잘해야 된다는 뜻에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의원 회관이면은 일반 사람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가지 않겠어요? 뭐 굳이 찾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이거를 그것도 당일날
급습해서 다 떼어내고 여기 옆에 한쪽에 KBS 기사에 보면 옆에 이렇게 싸 놓아 놓고 창가에다가 쭉 이렇게 전시를 그 뽁뽁이로, 일명 뽁뽁이라고 하죠. 그걸로 다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치웠겠죠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 사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서 이 기사를 뽑았고요. 굳이 1월 달 기사까지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께 읽어 드린 거거든요. 좀 본인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나중에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신 분들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를 스스로에게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기사를 선택했는데 역시나 좀 씁쓸하죠. 좋은 안타깝습니다. 기사였던 것 같고요. 제가 네. 그 이미지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많이 아실 텐데 한동훈 검사를 약간 풍자한 요거 그 편의점에 갔죠. 한동훈 검사가. 그래서 카드 앞쪽에 꼽아주세요. 요즘에 이제 그 카드로 계산하면 앞으로 꼽아달라고 이제 셀프잖아요. 꼽아달라고 네. 하니까 한동훈 검사가 저는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음. 하니까 그럼 알바가 그럼 현금 결제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예,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검사가 이제 어떤 청문회 때 썼던 화법이에요. 맞아요. 예, 자신의 의중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자꾸 말을 뱅뱅 돌려서 했던 것들을 이제 풍자한 건데 저는 한동훈 검사를 그렇게 뭐 딱히 좋아하진 않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딱히 좋아하진 않아도 요 풍자를 보고 웃더라고요. 예, 웃으면서 재밌게 봤다. 저는 걸렸잖아 이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원래 정치가의 웃음은 숨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웃음 뒤에 숨기는 거라고. 정치가의 어떤 본심은 웃음 뒤에 숨기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게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속 좁은 것을 자기가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언제나 이거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래야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비판을 받아야 내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어?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하면서 나를 좀 고쳐 나가고 교정해 나가는 것이 되게 훌륭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것은 그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어떤 자기 주관을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피력하면서 그것들이 교정이 되고 그렇죠. 관철이 되고 이게 정치가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풍자를 하니까 '아 불편하다. 너희들 이런 거 하면 전시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슨 애도 안 그럴 거예요. 예. 애도 아니고 "너희들 이렇게 뭐 나 이렇게 뭐라고 하는 이 풍자하면 나 삐져. 나 너희들 전시 안 해줄 거야." 이게 이게 맞나. 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검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은 추후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예술가 쪽에서도 많이 반발이 있을 내용이라서 이게 참 공론화가 돼 가지고 요게 좀 '검열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좀 그 발언을 좀 걷어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또 심각한 기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해먹을 결심. 저는 상당히 좋았는데. 헤어질 결심을 해먹을 결심. 뭘 해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풍자들 정당한 이 풍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서민들도 웃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님 욕하는 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대나무 숲에서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나라님 욕을 당연히 해야죠. 잘해도 욕먹고 잘못해도 욕먹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원래 그렇잖아요. 잘해도 욕먹는 거고. 그쵸? 잘못해도 욕먹는 거고. 근데 그 욕먹는 것이 싫다고 해서 검열하겠다라는 이 일차원적인 사고. 이거는 민주주의의 퇴보가 아닌가 저는 계속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사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기사인데요. 이것도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길진 않으나 너무나도 우리가 민감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기사를 가져왔어요. 전기세. 예 여러분 요즘 전기세 뭐 올린다 뭐 말 많고 요즘 그렇잖아요.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는지 너무나 속상한데 그렇잖아요. 중앙일보 경제부장님께서 쓴 기사입니다. 그 사설이고요. 제목은 "말 많은 전기 가스료
도표를 지금 링크해 드렸고요. 제가 읽을 기사는 말 많은 전기 가스료. 맞아. 가스비도 엄청 올랐어요. "말 많은 전기 가스료 독립위원회에서 결정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읽어 보도록 할게요. 왜 자꾸 쿠팡으로 넘어가냐. 예. 이게 광고가, 역시 기사를 공짜로 보여주지 않아요. 예, 기사는 오늘 공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예. 아 무조건 클릭하면 자꾸 쿠팡으로 연결을 해 쿠팡으로 주네. 가죠. 네. 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영 경제부장께서 쓰신 글이고요. "한국의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놀랍죠? 네.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는 킬로와트 헤르츠당 0.094달러로 38개국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쌌다. 1 위인 덴마크, 이탈리아 0.579달러의 6분의 1, 한국과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 19위 0.259의 3분의 1 밖에 안 된다. 가스 요금도 저렴한 건 마찬가지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1mj에 19.7원, 2월 기준입니다. 인데 반해 독일은 91.8원, 영국은 68.2원, 미국은 33.1원 이상 지난해 8, 9월 기준 인하되는 됩니다. 다른 국가는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는데 한국은 찔끔 인상에 그치다 보니 가격 차는 더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이 이어지면 한국전력은 올해 최대 2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13조 원까지 불어난다. 그럼에도 요금 정상화는 정치에 막혀 난항이다. 두 공기업의 적자가 한계치를 넘어서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요금을 억누르면서 소비자의 전기, 가스 사용은 늘어나고 에너지 수입이 다시 증가해 무역 적자 규모도 커진다. 전력산업 생태계의 타격도 우려된다. 부작용은 비단 에너지 시장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한전은 적자 보존을 위해 수십조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초우량 등급의 한전채로 투자가 몰리면서 비우량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 마찰도 우려된다. 한국의 경쟁국들은 한국이 전기료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고 있어서다. 지금의 사태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요금을 억제한 탓이 크다. 더 들어가 보면 근저에는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요금 결정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산업,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칠 뿐 최종 결정은 산업부에 있고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서 정무적 판단에서 자유롭기가 힘들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처럼 위원 임기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한 전기위를 만들어 요금을 결정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젠 전기, 가스 요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피하고 과도한 정책 비용을 줄여야 할 때다. 라고 손해 경제부장이 쓰셨습니다. 전기세, 가스세 이것도 참 민감한 건데 요 기사 읽어 들었는데 커피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오늘 주셔서 이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문득 딱 떠올랐던 생각이 예전에 한전에 그 상여금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었던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좀 찾아봤고 다시 보니까 여기에 이제 쓰신 내용이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감과 그리고 그 내용의 그 방향성이 좀 살짝 의심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사실 뭐 1위 38위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정 전기요금 비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뭐 가스 요금이 비싸지 않다.' 아니 전기요금이 '비싸지 않다.'라고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생활하면서 전기만 쓰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이 '이게 이만큼 되는 게 맞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때 한참 그러니까 지난 겨울 그 가스비가 올라가고 집집마다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서 올리는 게 거의 무슨
트렌드처럼 됐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근데 그때도 보고 이게 네네. 느껴지는 것들이 다르니까 네네.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기사를 통해서는 바로 들었고요. 네네. 어 이 중간에 음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쪼끔 이렇게 헛 하고 좀 웃었던 지점이 있었는데 네. 웃긴 기사는 아니었는데 웃으셨군요. 어디요 예예. 어디가 우 좀 웃기셨죠? 예 좀 웃겼었는데 잠깐만요. 네. 지금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어 한국은 찔끔 인상에 그치다 보니 그 찔끔이란 거에 이렇게 따옴표를 음. 걸으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것도 쪼끔 살짝 '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어 잠깐만요. 이게 문정부 때 네. 국제에너지 "억지 않다 가격 급등 싶다."라는 네. 예예예. 근데 문정부 때 가스비 이때 이제 억제했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탓을 문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돌린 듯한 뉘앙스가 비춰졌는데 네네. 그 그러니까 3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뭐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지금 그 여파가 여실하게 전 세계가 다 겪고 있고요. 뭐 네네. 물가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 지금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따지지 않고 이것만 딱 이 5줄 문장을 보고서 또 한번 픽 하고 웃었습니다. 네. 아 그런 포인트가 있으셨군요. 저는 근데 올리는 것은 불가피해 보여요. 이 지금 보여주신 어떤 아 도표를 보면 그쵸. 우리나라가 예. 엄청 싼 건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맞아요. 건 예. 대다수의 전기가 누가 소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분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결국 그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수출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전기는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전기는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기업들이 제일 많이 혜택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과도한 어떤 세금을 물리게 되면 그 제조하는 어떤 물건에 대한 그 코스트 비용이 느니까 그러면 경쟁력을 또 상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국가로서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측면이 사실상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쓰는 전기에 대해서 제세의 어떤 혜택을 준다라거나 뭐 이런 면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필요해 보이긴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과연 환원에 대한 가치는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재벌 1 세대들이라고 하죠. 정주영이나 이병철이나 예 그 1 세대들은 그래도 환원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많이 환원도 했고요.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많은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잖아요. 거의 특혜를 주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성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라는 예 뭐 그런 수식이 사실은 잠깐 존재하지만 제가 참고된 자료를 본 게 있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말씀 전기요금 OECD 국가 전기요금 여기서는 지금 가정용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해피케 님이 산업 누가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킬로와트당 영국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 만약에 킬로와트당 27.89 유로라고 한다면은 어 이 기업이 쓰는 건 18.79 예요. 보통 10 정도 차이가 나겠죠. 10 에서 11. 그리고 가장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좀 그래도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은 10 정도가 차이가 나요. 10 유로 정도가 킬로와트당. 그런데 한국은 10.84가 10.84가 킬로와트당 요금이 가정용이고 산업용은 9.56 이에요. 이걸 봐서는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면은 누가 사용하는데 누가 많이 쓰고 그렇지만 혜택은 누가 보고 누가 어디에서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잠깐 말씀을 끊었어요. 해피캣님 말씀에 네네네. 덧붙여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네네네. 말씀 계속 해 주세요. 1 네. 밖에 차이가 안 그 난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그 혜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디에 그 요금을 더 물릴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국민 정서상 그것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라는 것을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상 "올린다."라고 한다라는 어떤 여론이 불가피해 보이는 지금 현 시국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고 뭐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1차 산업에 대한 것들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의 어떤 특징상 이 물가 오르는 것도 불가피해 보이고 뭐 여러 측면에서 지금 뭐 부동산도 그렇고 거품들이 다 예 좀 꺼져 가고 막 이러니까 좀 위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그러니까 좀 살게 해 달라고 하니까 62 시간 일하라고 하고 예 말하는 게 그쵸? 예. "62 시간 일을 더 해." "아 너 이렇게 일해도 힘들어." 그러니까 "일 더 해." 뭐 이렇게 말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세금이 이 세금이 아니죠. 전기 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비용이죠. 그러니까 요 "전기세를 올린다. 가스비를 올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납득을 시키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데이터에 어떤 근거해서 어떻게 많이 쓰이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 그 많이 쓰이는 어떤 일정 부분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사실상 기업이라는 것이 그 어떤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외로 진출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해외에서 어떤 싼 인건비와 그곳에서 자리 잡아 가지고 그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되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좀 이렇게 공장 같은 것을 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시골이나 이런 곳에 좀 짓게끔 해서 그런 곳에서 좀 세금을 많이 공제해 준다라거나 뭐 거기에는 어떤 전기세라든가 이런 비용의 절감을 나라에서 좀 도와주는 어떤 측면으로서 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없겠는가.' 뭐 저는 뭐 방구석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안 되는 뭔가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국 내의 어떤 시장에서 뭐 지금 인력난이라든가 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역 경제 뭐 활성화 이게 백종원이 이게 뭐 먹거리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근본적인 건 그곳에 사람이 살 곳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지금 서울에 밀집해 있잖아요, 인구는. 근데 그곳을 떠나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사실 서울을 찾는 거거든요. 그 서울의 인프라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지긴 사실 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집값이랑 엄청 오르고 있다라는 이 고질병을 안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전기세 같은 경우도 그런 곳에 먼 뭐 시골 같은 데 가서 뭐 공장 세우고 거기 사람들 많이 써 주고 하면 그래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뭐 예 그런 비용에 대한 어떤 절감들을 해 주는 공약을 한다라거나 '왜 이런 운동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편으로. 커피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적으로 동감이 되고요. 네. 그 음.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한 부분에서만 고쳐진다고 되는 건 아닌 거는 맞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방바닥에서 방구석에서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알고 있는 것과 고민을 하는 것과 저희가 굳이 이렇게 또 이런 콘텐츠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한 번 보고서 하나만 보고서 그냥 느낄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네.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아까 이제 저희가 데이터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전에 한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잊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지 말고 좀 알고 있는 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다양하게 역시나 이제 약 살짝 논점을 벗어나긴 했는데 '다른 것들도 다 같이 봐야 되는 게 맞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는 지역에서 서울과 지역 지방 도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몇 회 때죠? 그때 얘기하면서 전문가들을 다 모아 놓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어디 한 군데에 "이거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났다. 적자가 나서 올려야 된다." 한 군데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고서 무언가를 정책을 짜고 변화를 주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1,500만 가구 전기의 10%를 삼성이 더 썼답니다. 근데 요금은 4천억 원을 덜 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데이터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랑
그 킬로와트당 요금이 1 유로 1,000 몇백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국내 전체 전기 사용량이 5,344억 킬로 뭐 와트 헤츠 예 헤르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5,344억 이에요. 근데 산업용이 여기서 산업용이 2,913억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의 절반이 넘는 55% 정도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는 상업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일반용 22%와 일반 가정 주택용 15%를 다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기업들이 써내고 제세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절감은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4천억 원을 덜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환원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쵸. 그 말씀하셨었죠. 예. 네 환원의 가치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자국내 어떤 기업들이 그 정치 1 세 그 기업 1 세대들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이병철이나 정주영이나 음. 이런 분들은 사실 사회에 대한 환원에 대해서 그나마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환원의 가치가 아. 예 이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네요. 예전만큼 예. 환원을 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사실 찍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대한 공영 기업들이라고 하는 뭐 카카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기존 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장을 자신이 침투해서 야금야금 갉아먹는 구조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도 좀 많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어떤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가 철저히 돈에만 입각하지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사회에 대한 환원의 가치는 여전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영 기업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야 그게 민주주의냐? 능력대로 버는 거지.' 사실 이런 논리로는 이 자본주의 양극화를 더 이상 이 간격을 좁힐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자들이 자신이 사회를 위해서 돈을 썼을 때 그들 스스로에게도 되게 좋은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소비자들에게 되게 올라요. 그런 맞아요. 환원을 함으로써. 그 되게 좋은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유한 캠벌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이고요. 네네. 예 예. 오뚜기가 또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남들 다 라면값 올릴 때 안 올리고 방어적인 정책을 통해서 "아 이거까지 올리면 서민들 뭐 먹고 사냐." 이런 세자 그 회장이 그런 인터뷰 한 번만 한 것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되게 좋은 인식이 돼서 "아 나 농심 거 안 사 먹을래. 오뚜기 사 먹을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유한 캠벌리에서 나오는 뭐 "거기 있는 거 제품 써야 되겠어."라고 말하는 이런 충성도를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원에 대한 것들이 컨설팅이 사실상 기업이 누구보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도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 국가라서 제조업에게 밀어주는 그 많은 혜택들이 많다란 말이죠. 그 혜택들을 우리에게 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건 또 그런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고 소비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계속 이런 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어떤 철학, 경영 마인드가 사실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경영자들이 성과주의에 급급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만 매몰돼 있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이 사람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 요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문득 그 카카오 얘기를 하셔서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그 처음에 느꼈던 그 카카오의 이미지가 지금은 상당히 저 자신한테는 좀 훼손이 되어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대중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어떤 메신저 역할로 해 가지고 뭔가를 앱을 만들고 '아 세상에 이걸 전화를 공짜로 한대.' 이러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놀랐잖아요. 그때 002와 001이 확 죽었고 이미. 그런데 어 지금은 어느샌가 보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채널이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 안에 카카오 안에, 카톡 안에. 근데 그 채널에 그러니까 쓰지 않는 채널이나 무조건 채널 가입 분명히 채널에 가입하고 자신의 그 기업이나 혹은 개인의
어떠한 정보가 이제 위에 상단에 올라가고 그것이 광고 효과로 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을 카카오에다가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용자가 카카오 채널을,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삭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삭제 버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채널 가지고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봤을 때 굉장히 상업적이고, 페이스북도 그랬던 기억이 나고, 인스타그램은 뭐 더할 나위 없고, 카카오도 똑같이 가는구나. 근데 지금 해피캔님 말씀하시면서 카카오가 그러면 일반 사람들, 그것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뭔가의 혜택, 환원이 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단순히 예쁜 네. 캐릭터 판매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복지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사고에서 바뀌어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카카오톡을 소비하면서 광고에 노출되고 우리가 누르는 클릭 수, 이런 모든 것들의 데이터의 기반이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상업화에 철저히 이용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워서 카톡만 하고 있다라는 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 그 데이터로 인해 장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노동력으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면 환원의 가치는 나올 수 있죠. 기업 스스로가 그런 데이터 값, 우리가 어느 활동하는 일정량, 노출되는 양에 따라 어떤 지분을 챙겨주는, 뭐 돈을 주는, 뭐 일정 금액이라도 주는, 이런 것들이 기업 스스로가 깨우치지 않는 이상은 뭐 기본 소득이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되게 요원한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정치 세력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일하는 사람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노동이라는 것이 상당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있다. 시대는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뭐 챗GPT도 그렇고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도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는 것도 결국 우리거든요. 우리의 클릭 한 번, 거기에 매몰돼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사실 노동력으로 환산될 수 있다라는 가치를 믿는 것. 예, 요게 되면 국민 정서상에서 서도 이 노동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가까운 미래에 이제 이 가치가 드러나서 관철될 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AI가 얼마 전에 보니까 배달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배달의 민족에서 그냥 배달만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떡볶이나 뭐 튀김이나 이런 것도 다 기계로 만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기계로 다 완비해서 사람을 안 쓰고 혼자서 떡볶이 재료만 넣으면 알아서 기계가 다 만들어 가지고 몇 분 만에 포장까지 딱 완벽하게 해 줘요. 그래 가지고 그거 배달해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인건비를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생산력의 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산업의 구조들이 점점 요즘 보면 무인 가게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캐셔들 필요 없이 뭐 이제 마트에서도 요즘 캐셔들 필요 없이 셀프에서 이제 가격 하는 것도 생기고 바코드 자기가 찍어서 하는 것도 많이 생기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산업에서 사람의 자리가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계들이 대체가 되고 자 그 사람은 노동을 할 수 없어서 돈을 벌 수가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의 생계는 과연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결국에 그래서 결국엔 뭐 주 4 일제를 하자. 뭐 일을 쪼개서 나눠서 하자. 그러면은 이 분배는 사실상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노동력을 분산해서 "너 얘도 일하게 해 주자."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분배는 밑에서만 일어나고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뭐 그쵸? 화이트 칼라의 어떤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생 사성을 가지는 직업군에서는 그 분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양극화는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노동의 가치라는 게 그 관점을 비틀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근데 사실상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본소득에 관한. 근데 이 개념에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어떤 개념, 요 개념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먼 얘기니까 관철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재명 그 포퓰리즘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말을 하는데 물론 저도 그거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단돈 3만 원이 없어서 주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별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싹 다 53만 원씩 주자. 그러면은 뭐 누구는 뭐 선별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받고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대신 그 53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고 그 돈이 그닥 그렇게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만큼의 세금을 더 물리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에 대한 어떤 그 복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본소득제는 관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요즘 뭐 윤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때 만약에 그거를 한번 해 보고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가망성 아니 그 가능성 자체를 막아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한편으로 하거든요. 네. 그 노동의 가치가 언제든 바뀌게 될 텐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환원에 대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전기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기요금도. 사실상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제세의 혜택은 제일 많이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자신의 그 판매되는 서비스나 제품들의 가격은 미친 듯이 올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저는 요즘 영화관도 그렇고 요즘 교촌치킨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교촌치킨 여러분 그 3만 원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치킨 이제 교촌치킨 먹으려면 3만 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치킨은 더 소비자들이 이상 등을 치킨이 돌리고 아니신 있다. 것 같아요. 네? 치킨이 더 이상 치킨이 아닌 것 같아요. 네. 3만 원 치킨이면 저도 안 먹을 것 같아. 2만 원도 사실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죠. 그 예. 한우도 그렇고 유통 구조 안에서 착취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촌치킨의 그 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 죄가 없죠. 자영업자들은 죄가 없어요. 그 위에서 너무 착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3만 원으로 팔고 있는 거죠. 그 근데 예전보다 이제 80%가 줄었대요, 매출이.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점점 등을 돌리고 있고 그쵸. 심지어 영화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요즘 영화 안 보잖아요. 15,000원. 예 뭐 상영관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15,000원 받잖아요. 그 가격이 돼서 요즘 영화관 자주 안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기업들이 과연 환원을 하려고 하는가.'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왜 도대체 그쵸? 소비자가 철저히 외면하면 시장은 나아질 거라고 저도 사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소비조차도 사실상 그 편의성에 숨어 가지고 타협되는 지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 음식 너무 비싸고 배달비 비싸면 안 시켜 먹으면 되는데 시켜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간편하고 쉬우니까. 우리의 소비라는 것이 그렇게 촉진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어 이래도 팔리네?' 예.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소비자가 영리한 소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으로 기업들의 마인드를 좀 바꿔 놓지 않는 한 '물가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말은 뭐 "영화 보지 마. 치킨 사 먹지 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소비가 적어도 '세상을 좀 이롭게 하는 소비인가?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소비인가?'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해 보고 소비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고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오늘의 베스트. 오늘 베스트 한 줄이요? 네. 저는 뭐 그거 해먹을 결심 그 그림. 예. 예 우리 커피 님이 가져오신 그러니까 정치나 그러니까 말할 자유를 뺏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베스트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니까요. 말할 기회를 배신하지 저는 않는 것. 네. 네. 기사는 아니었는데 그 해프개님 말씀 중에 "환원의 가치 속에 그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이라는 말을 살짝 비슷하게 약간 틀리게 지금 했는데 제가 정리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네네. 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나 선택함에 있어서 저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시끌벅적한데 매일매일 곧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무섭습니다. 뉴스를 보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예. 그런데 좀 좋은 판단 하에 이렇게 우리의 선택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하여튼 말씀 속에 환원의 가치 속에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 좀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네. 위험할 수 저도 그런 하다고 생각을 얘기할 합니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저는 저 말이요. 네, 오늘 한번 여기 이 프렌드에서 우리가 하는 원래 리딩 클럽에서 하는 세상을 보는 뉴스 한번 진행해 봤는데 소감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일단 화면에 저렇게 바로바로 보이니까 좋긴 하네요. 그쵸. 예. 그게 굉장히 좀 장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브랜드에서 제가 마이크를 열고 가장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래서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 네 좋은 기회를 또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마이크를 열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혜프님.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좀 하셔야 나중에 이 프렌드 또 예 신청을 해야 그 이 프렌드도 해 주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한번 '여기서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 커피님이 이 프렌드 도전을 좀 하셨는데 이게 안 됐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커피님의 능력은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프렌드에서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활동을 많이 한 사람에게 혜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헌여름님 방송을 도와주는 게스트로서 이 프렌드 자꾸 키고 그러니까 저는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예 저도 운이 좋아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계속 이 공간에서 이거 보니까 약간 뉴스 진짜 진행하는 기분 들어요. 여기 딱 앉아 가지고. 그쵸? 예. 옷차림에 신경 써야겠네요. 예. 아 그러니까 옷차림도 좀 신경 쓰고요. 예. 서류도 이렇게 그러게요. 탁탁탁 네. 하면서 그런 이모티콘 있으면 예 좋겠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일어나서 박수 쳐 아유 주시는데. 또 이 박수를 또 쳐 주시네요. 겨울님인가요? 여름님인가요? 네. 여름님이 예 아. 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 이 브랜드가 이제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도전을 해 보셔라." 그래서 여기 와서 방송을 해 봤고요. 방송을 해 자 봤고요. 그러면 이제 네.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석희 씨의 뉴스 브리핑, 앵커 브리핑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 한 부분을 제가 손석희가 된 것 마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북부 칼레의 시청사 앞에는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 칼레의 시민이 서 있습니다. 동상하는 지나가는 이들과 어깨라도 스칠 듯 가까운 거리에 놓여서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칼레의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 작품이 도시 중심에 세워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 백년 전쟁 중에 영국의 공격을 오랜 시간 버텨낸 칼레의 시민들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지만 영국 국왕은 항복의 징표로 시민 대표 6명을 뽑아 처형대 앞에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목에 끈을 묶은 채 앞으로 나선 사람들, 칼레시의 가장 부자가 앞장을 섰고 시장, 법률가, 귀족이 차례로 지원했습니다. 요행이 타인보다 무엇인가를 많이 갖게 된 자들의 의무란 때로는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실천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이 말은 이때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매우 거창하게 설명을 했지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가 더 가진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때만큼 그리 거창하거나 가혹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나며 몇몇 미담이 회자된 구본무 LG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한 기자는 그라고 완벽했을 리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린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재벌기업 LG의 복장 터진 중소 하청업체도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흉보다 칭찬이 많은 것은
저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세간의 너그러운 인식 덕분이라는 지적.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재벌의 역할은 완벽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저 지킬 것만 지켜주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아침 경찰에 비공개 출석한 이명희 씨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에는 다소곳이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였으나 대중의 시선이 비켜간 곳에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는 그 사람. 사람들은 그의 억지 사과를 이미 믿지 않습니다. 2018년 한 계절이 미쳐 다 가기도 전에 줄줄이 포토라인에 섰던 그들의 모습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치 동상처럼 남아 오래도록 기억되지 않을까. 다시 로댕의 작품 속 갈등하는 인간의 얼굴을 들여다보죠. 남들보다 요행에 무언가를 더 갖게 된 사람들. 그들이 기억되는 방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람들과 어깨를 스치듯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던 칼레의 시민, 그리고 물컵과 괴성, 가위와 땅콩으로 기억될 칼기의 세 모녀.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뉴스였습니다.